예, 비슷하게 40대 50대 주부님들. 예. 네. 에어컨 껴. 예. 아니야 뭐야, 이거. 또 이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 정종근의 야, 앞에 뭘 막장 토론의 했나 봐. 정종근입니다. 예. 네, 배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저장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이건 그러니까 이런 조명 같은 것도 하려면 힘들겠네. 다 돈이죠. 그러니까. 예, 배상훈 정종근의 막장 또는 난장 토론 7월 오늘 며칠? 24일, 예, 24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게스트로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저 배상훈 선생, 배상훈 좀 저부터 해주세요. 저기 기사님, 저부터. 저 배상훈 선생님이 출연하고 계시는 뉴스토마토의 앵커를 맡고 계시는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좀.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예. 네, 제가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그 예. 채널에서 예.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라고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매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를 저희가 특별히 모시고 수요일마다 대담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여기 꼭 나오고 싶다고 졸라가지고 오늘 제가 저 때문에 나오고 싶은 건 나왔습니다. 아닐 거고요. 예. 네. 예. 까불지 마. 저 배 선생도 인사해야지. 그래도 우리 세 명이 사잖아. 예. 그럼요. 예. 배상훈입니다. 예. 우리 그 노영희 변호사님은 예전부터 예. 방송국에서도 많이 뵙고 사실 이제 이래봬도 제가 나이가 어립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보다. 우린 다 87학번이지만 제가 네, 좀 이래봬도.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제가 노영희 변호사님 저격한 건 아니고 노영희 변호사님의 방송이 상당히 알차고 뉴스토마토에서 하는 거에서 많이 봐주시고요. 예. 또 겸사겸사해서 노영희 변호사님이 예. 정치나 시사 부분에서 상당히 그 식견이 높으세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같이 얘기하면서 예. 좀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좀 뭐 같이 할 수는 없고 그냥 듣는 걸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모시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예. 아니 무슨 뭐 노영희 변호사하고 그 방송이 알차다고 하면 정종근하고의 방송은 알차지 않다라고. 우리는 막 디스네. 우린 막 가는 거지. 초반부터 이러면 안 되고요. 자, 저희 그 막장 토론 토요일은 사건 사고인데 오늘은 뭐 시사 이야기하고 사건 사고를 좀 섞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뭐 시사 문제는 뭐 지금이야 뭐 대선철이니까 대선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사건 사고는 그 동구남의 제주도 제주도 중학생 동- 피살 사건. 중학생 피살 사건하고 그 포천에 있는 공무원 건축 공무원 예. 자살 사건 이 사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사 얘기를 하죠.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우리 친노 그룹의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반응이. 대놓고 쭉 직접 들어. 아니 우리 변호사잖아. 법률가잖아. 법원 얘기잖아. 예. 네, 사실 김경수 지사 판결은 정말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고 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드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야권에서도 대통령도 책임론 거론하고 사과하라고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사실 보기 좋지 않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이제 후폭풍으로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사실 친노를 표방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대선 후보 중에서 누구인가를 이제 먼저 좀 걸러낸 다음에 그래서 그분들 각자 현재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그 입장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또 이것이 나중에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서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인지 이제 요거를 조금 따라서 움직여줘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정치 잘 모르니까 우리 또 베프로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프로파일러 뭔 정치를 알아. 무시하는 거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예. 그게 아니라 일단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서 노변호사하고 저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하고. 아니 법적인 어떻게 것과 다른지. 정치적인 부분에 예, 대해 본인 예, 얘기해 주시죠. 예. 다르다고. 먼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면. 네. 아니 뭐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김어준 씨는 뭐 네이버에 사과할 일이지 네이버나 포탈 이런데 업무방해니까 사과해야 될 일이지 무슨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런 문제냐. 네네. 웃긴 소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은 무슨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웃긴 이야기지. 왜냐하면 특검이 있던 게 그 대선 끝나고 1년 뒤인데 선거법은 다 공소시효 끝난 거 아니에요.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 김경수 판결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1심, 2심, 3심 전부 다 유죄예요.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네, 업무방해죄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털의 댓글 순위 조작을 개입한 거다 이건데 결과적으로는 드루킹과 함께. 그렇죠. 그 댓글 순위 조작이 왜 개입했냐. 항소심 판결문에 대선거 지방선거에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하기 위한 거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그 뭐 네이버나 포털에 그 뭐죠 업무를 방해한 거로만 한정시키는 거는 진짜 이건 국민들을 그냥 개똥으로 생각하는 논리 같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일단 네, 여기서 네. 텄다 너희들은 물론 뭐 김경수 지사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 있는데 이게 뭐 공적인 국가의 어떤 뭐 이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문제는 엄격해야 되는데 너무 뭐 자기 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뭐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편집장의 음. 그 입장이 상당히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는 무슨 입장인가 이게 아니 배순석은 나보고 항상 무슨 친문이라며 친국민의힘이고 네. 나 진짜 그래서 여기 정의당인데 얘기 나. 나오죠. 여긴 정의로운 방송이 맞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공격이 들어올 거야. 이제 예. 그런 소리 하면은. 예. 근데 어쨌든 뭐 정치적인 입장을 좀 떠나서 그렇지. 변호사님한테 예. 법률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변호사님의 평가 그리고 하나 더 그거 말고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들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사이를 보세요. 사이를 봐. 이 인간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뭐냐 문파 쪽을 편향돼 싫어하니까. 예. 아니 나 국힘 좋아하는 사람 아니잖아. 국힘 쪽이에요. 국힘 쪽이에요? 잘못 앉았다. 이게 막장 토론이니까 말을 너무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전 막해니까 전 아니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거 오늘 아니에요. 주제를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헛발질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네네네. 그 내부에서 또 뭐 저기 이준석하고 뭐 친윤계 의원들끼리 치고받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국힘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에 대한 대중적 여론은 조금 더 높은 편인데 재창출보다는 국힘이 자중지단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을 하는데 민주당을 한번 쳐다보니까 여기도 또 난타전이야. 난타전이어가지고 이 그 민주당 내에서의 흐름들이나 고민들이나 쟁점은 뭘까? 그걸 한번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거였던 예, 거죠. 예. 근데 그 전제가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의 판결을 통해서 지금 나비 효과가 돼서 일파만파 막 터지고 있는 거니까 즉 적통까지 가고 뭐 너는 뭐 저기 저 탄핵 때 뭐 했느냐부터 과거 까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소위 말한 다른 형태의 어떤 SNS 공격부터 뭐 난장판이 되는 것 같. 제가 보기엔 난장판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시작된 게 사실은 김경수의 추락이 아닌가. 만약에 김경수가 무죄를 받았다고 하면 사실은 뭐 더 혼탁해지겠지. 김경수 혼미해지겠지. 중심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무죄 받았으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서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선 후보까지 올라가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물론 박스권이고 더 확정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난 그 검찰이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정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야박하게 굴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데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수사한 게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이 업무방해 혐의, 그러니까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그 혐의 자체가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정통성은 당연히 뭐 확보되는 건 뭐 더 그렇죠. 말할 나위가 없고 그다음에 검찰이나 언론이나 혹은 뭐 야권이 그동안 너무 심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기가 쉬웠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사실은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법조인들 대부분은 21일 날 판결 선고가 뭐 뒤집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드루킹하고 김경수 지사 간에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은 없었지만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디지털 증거들을 확보해 보았을 때 김경수 지사 측에서 내놓은 것은 예를 들면 그 닭갈비집에서 식사하면서 산채에 가서 킹크랩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이제 주안점을 두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것도 약간의 추정이고 그 직접적인 게 정황이죠. 없었단 네,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검찰에서 특검에서 내놓았던 증거들하고 이 김경주 지사 측에서 내놓은 증거들을 이제 비교 형량 해본 거죠. 재판부가. 그리고 보니까 이 특검 쪽에서 내놓은 디지털 증거들이 조금 더 그럴듯해 보였다. 이게 바로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김경주 지사 측에서 사실은 조금 그 약하게 시작을 처음에 했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검찰이 좀 무리하게 증거를 내놓거나 무리하게 재판 진행한 건 분명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뒤집어질 정도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이거는 당연히 정의가 승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법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뭐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증거를 명확히 다 보는 건 아니라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했을 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정도에서 이제 말을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일단 제가 편집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편집장님은 그러면은 야권 혹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 내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겁니까? 저요? 네. 저는 당연히 바라죠. 그렇게 바라요? 당연히 국민의힘 바라죠. 쪽에 사람이 돼야 아니 된다? 국민의힘이 되든 나발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민주당 정부는 네. 심판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좀 분명히 하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의 형태가 음. 정권 교체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뭐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정의당 민주당 굉장히 싫어해요. 정의당 뭐 심상정 후보나 또는 뭐 제3의 어떤 후보들이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 안 되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만 합시다. 그런데 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네. 이렇게 제가 볼 때 맨날 한 30년째 듣는 이야기야. 예를 들면 저기 뭐 민자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얘들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모든 걸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네. 저 민주당이라고 하는 집권 정당의 꼬라지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얄짤 없다 그냥. 국민의힘 아니 그러면 민주당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을 옹호하는 것이냐. 저 30년째 듣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논리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단 한 발자국도 막 발전시키지 못했다. 예. 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근데 제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편집장님은 민주당을 네, 그렇죠. 비판하는 것이 국민의힘하고 등치기로 제가 지금 질문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정권 교체가 돼야 되냐고. 그냥 저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네. 현재 가장 유력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네. 대선 관련해서 네.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일 텐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되는 게 더 낫냐 아니, 상대적으로 그걸 아니, 물어보는 뭐 거죠. 우리 안철수 후보도 있고 김동연 후보도 있고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그럴 뿐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는 범야권에서 제일 유력한 후보는 윤석열인데 윤석열이 진짜? 지금 여러 가지 뻘짓하고 있으니까 이게 저쪽에 정비가 안 되면서 민주당이 어부지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뭐 돼야 되느냐? 탄탄한 그것도 원팀이 아니다. 되고 있냐. 자기들끼리 뭐 적전 논쟁하고 있고 무슨 탄핵 이야기 20년 전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게 저희 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양반은 이제 지금 정권이 잘못했으니까 네. 정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가고 그 다음에 네. 사실은 이 사람은 그 이제 정의당 쪽 후보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안 낮다고 되니까 사실은. 안 그래서 되니까. 헷갈리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공격을 하는 거죠. 예의 윤석열주의자야. 계속 공격을 하는데 윤석열주의자 정말 특이하네요. 아니 네. 특이한 게 아니라 막장에서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막 하는 거고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제 네. 하여튼 그래서 좀 애매한 입장이라서 제가 계속 공격하는 그럼 거고. 배상훈 교수님은 어때요? 저도 이제 민주당 정권이 분명히 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를 바뀌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네네네. 근데 다른 모든 후보들도 다시 쭈구리하다. 쭈그리하다. 예, 그래서 저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하나만 입장이죠. 나도 예.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마. 좀 다르게. 나는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지. 당신은 정치 중심으로 사람이니까. 잠깐만요. 이 타임에서 아까 어떤 분이 US 달러를 50달러를 쏴주셨던데, 야 네. 여기 되게 괜찮네. 그분 소개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무슨 지나갔어요. 아리엘님이 끝났어요? 아리엘님인데 고맙잖아요. 우리 계속 저 와주시는 분이어갖고.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미국에 사시는 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선 그렇죠. 우리나라로 안 되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는 잘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노 변호사의 그 사회 네. 본능이네. 사회 네. 본능.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근데 남의 여러 방송 와서 내가 뭐.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사실 뭐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네. 좀 존중해 줘 좀. 네. 아니 그래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어쨌든 시사 프로나 이런 프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네. 민주당 쪽에 어쨌든 뭐 영향력이 있거나
있는 사람들 얘기하시니까 네네네. 한번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이제. 네네. 김경수 판결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 정리합시다. 아직은 네. 약간 생각 차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김경수 지사가 사실상 이제 정치적으로는 몇 년간 이제 아웃되는 거니까 친문 내지는 친노의 적통이라고 흔히 말하는 조국, 안희정, 김경수까지 이제 날아가 버렸으니까. 다 날라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친문의 어떤 그 강경파들 일명 대깨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하는 거냐.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야 지금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추정만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조금 더 그 내막과 고민들을 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냥 참 이제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여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친문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낙연 대표가 치고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은 또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 사건 얘기가 막 터지면서 예. 또 김경수 지사 판결문이 이제 나오면서 지금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이낙연하고 추미애 전 그렇죠. 장관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4등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혹은 5등이라고 주장하는 이 김두관 후보가 또 이제 올라가고 싶어서 지금 이제 여기저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계속 공격하고 중이에요. 올라가고 예. 있습니까?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진짜로. 아. SNS에 언급량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랬는데 예.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2등 싸움이 이제 결과적으로 중요해졌는데 2등 싸움에서 누가 그러면은 친문 적자 혹은 친노 적자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모르면 안 돼. 우리는 아니까 좀 더 얘기해 줘야 오늘 돼요. 그 곽상원 씨 있잖아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가? 사위, 네, 그렇죠. 그분이 제발 더 이상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좀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노 전 대통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사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득을 고려해가지고 후보들 중에서도 진정성 없게 거짓 업고 가려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요. 싫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음. 이낙연이가 적합하냐? 추미애가 적합하냐? 정세균이 적합하냐?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다는 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호남에 기반을 둔 분들이 사실은 예비 경선 지금 현재 경선에서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통령 선거할 때는 그게 약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그런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현재 지금 감정 때문에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계속 일단 빨간 등대님 감사합니다. 예. 빨간 등대님 제가 아시는 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일 그러니까 아까 저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곽상원 그 양반이 한 말이 사실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게 실제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힘들 때 같이 있었던 사람. 근데 적지 않게 좀 노무현을 버렸거나 노무현을 욕했거나 그렇죠. 노무현이 힘들 때 버렸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누구라 얘기는 않지만 그리고 외면했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세를 가지니까 내가 노무현하고 친했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적통 논쟁은 좀 가소로운 얘기죠. 사실은 웃기지도 않는 얘기인 거고 오히려 그리고 또 거꾸로 적통이면 그게 국민의 그 대선 후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오히려 정치를 잘하고 정책을 더 만들어서 신뢰 주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쟁 자체가 오히려 판을 흐트리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의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가장 아주 직격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죠. 나 아니죠? 아니 당신한테도 패스. 여기 보세요. 실권자 김어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 누구 진중권 씨가 그랬나? 민주당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김어준 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여러 사람을 많이 대표를 하니까 제가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구도를 만들고 싶을까? 그게 이제 우리 둘은 계속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저기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듣고 싶어갖고. 김어준 공장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를 지금 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것도 좀 애매해요. 근데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 밀 수가 없어요, 그분이. 상황이. 네, 상황 자체가. 예를 들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저도.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그렇게 확장력이 있거나 중도를
아우르거나 사실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김어준 씨가 뭐 한두 해 장사한 것도 아닌데 그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밀겠다 이런 의지는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되게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본인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성 지지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겠죠.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걸 노골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이제 대부분의 여당 성향의 지지자들은 이제 이동영 그 라디오 진행하시는 네, 그분하고 그다음에 김어준 씨 라인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왜 지지하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지지하냐? 그러면은 능력이 일단 괜찮다. 뛰어나다. 그다음에 정말 대한민국 현재 이 상황을 조금 더 타개해서 뭔가 좀 잘 살아보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나머지 여러 명 중에서는 그래도 그중 낫다. 기중 낫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해서 미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사적인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 사람을 미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사실 저는 뭐 특별히 사적인 이동현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사적인 욕심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같은 동양이어서 옛날부터 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6명 후보 중에서 누가 되는 게 제일 대한민국에서 좋은가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왜 당신은 그 사람을 지지하냐 물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아마도 전체적인 걸 고려해 봤을 때는 대선 본선 경쟁력이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제일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우리 노변 회사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동영 씨 같은 경우는 뭐 까놓고 이재명 그렇죠. 지지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아주 옛날부터 그랬죠. 비교적 일관되잖아. 그 사람은 일관돼요, 진짜. 그리고 사실 좀 다른 쪽에서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싸바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 그분의 개인적인 신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어준 뉴스 공장장의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동영 씨는 조금 왼쪽에 가 있다고 치면 그렇죠. 약간 좀 오른쪽에 가 있는 분들이 이제 주진우 씨라든가 아니면 뭐 김용민 씨 같은 분들 아니면 또 왜 그런 분들이죠. 왼쪽 오른쪽 얘기하는 것도 웃긴다고 생각하지만 얘기하세요. 일단. 그 왼쪽 오른쪽에 좀 적극적이냐 뭐 좀 보수적 이런 의미라서 조금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 오히려 사실 좀 오른쪽에 간 분들은 여럿을 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추미애 같은 사람도 간 보고 정세균도 간 보고 그러니까 계속 그 간 보는 게 오래되는 과정에서 약간 좀 균열이라든가 그 서로 간의 어떤 공격 이런 지점들 때문에 지금 균열이인지 그러니까 한 단일한 대우는 아닌 것 같다. 단일한 대우는 아닌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적통 논쟁 이런 것들이 막 난타전이 벌어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근데 사실 그것만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경선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적으로 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야 지금 저 사람은 조금 간 보니까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물론 당연히 이제 현상을 가지고 말은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경선에서 딱 결선까지 가서 끝이 나서 한 명 이제 됐을 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원팀이 구성되어서 민주당이 내년에 정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부 다 힘을 모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현재 경선 과정에서 각각 지지한 후보가 따로따로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 더 중요한 건 그런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상대방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것까지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야.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예전에 문 대통령하고 한번 경선하면서 호되게 당한 적이 있고 그때 너무 잘못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왜 이재명 지사 이렇게 공격하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고 나니까 아 이건 좀 너무 심했구나.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문 대통령을 공격하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과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민주당이 나중에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쪽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여기가 아주 그냥 정말로 끝장날 만큼 서로 물고 뜯고 핥히는 거를 다 무조건 허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국민들 보기에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고 나중에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의 포용력을 보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아마 송영길 당대표도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전에 그 이재명과 대깨문은 이게 물과 불 사이다. 화약이 힘들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대깨문의 일부는 미당견으로 가고 일부는 뭐 추미애로 가고 일부는 뭐 또 누구로 가고 이재명으로는 절대 안 갈 거다. 네네. 물론 뭐 김남국이나 일부 이런 사람들이야 뭐야 지역적 조건이나 초기에 합류를 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의 여론을 움직이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대깨문인데 이 그룹이 그러면 말씀하셨던 취지에 의하면 뭐 대깨문의 주력이나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이재명을 밀면 이거 어대명이네. 어대명. 어차피 이재명 대세로 아니. 형성되는 건데 거꾸로 이재명 대세로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낙연이 올라오면서. 그럼 이낙연은 지지 기반은 뭐죠? 호남 지지 기반 플러스 반 이재명 쪽이겠죠. 근데 반 이재명의 실체가 정확히 뭔지 지금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통 그걸 우리가 반 이재명의 실체를 지금 친문으로 지금 규정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규정인데 그건 1차원적인 거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거고. 반 이재명이 친문이라고 하는 건 그건 굉장히 그 낮은 잘못된 분석이고. 네. 근데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런 거죠. 아주 소수일지 모르지만은 이재명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그룹 내에서. 그래서 그것은 차라리 윤석열이 낫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들어봤어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아니라. 친문, 대깨문, 강경파 중에 강경파. 그 강경파 중에 이재명은 왜냐하면 그게 그 앙금일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예전에 그 경선 때의 그러니까 그 그룹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묵인을 했던 뭐 했던 간에 그런 과정에서 이낙연의 지지율이 높아가고 뭐 이런 부분의 후폭풍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어차피 후보가 결정이 되면 원팀으로 가는 거는 그 뒤에 알아서 그 사람들 전략가들이 서로 뭐 타협을 하든 뭐를 하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차라리 윤석열이 낫다. 그 매우 위험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차라리 입장에서는. 최재형이 낫다. 왜냐하면 오히려 최재형이나 윤석열 같이 호수아비를 두고 우리가 뒤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개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지역 맹주가 되는 이런 개념을 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저는 사실 소수지만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재명이 다수파가 될 거면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의 정치력이고 근데서 좀 묘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저 편집장은 실제로 동질적인 세력이 맞나? 사실은 조금 지나면은 깨질 세력이 아닌가 이제 아마 이 양반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깨질 거라고는까지는 보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최근에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이재명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가 돼. 근데 이낙연 좀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지지율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한정했을 때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많게는 10%.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층 내 30% 35% 나오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50%가 넘었거든요. 이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은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데서 관건인 사람들인데 네. 여기서 이낙연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경선할 때 마지막에 그 1등, 2등을 결정하는 룰이 권리당원들 물론 뭐 무조건의 투표권은 있겠지만은 그냥 일반 국민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 룰이 중요한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이낙연 후보가 지금 얻고 있는 그 표가 사실 윤석열 후보에서 올라온 거라는 거예요.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이낙연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민주당하고 관련 없다. 네, 그렇다면은 중도층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아마 이 표가 이쪽으로 좀 왔을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대선 경쟁력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큰 틀에서 이낙연을 차라리 미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또 지금 이제 뭐 노무현 얘기도 제가 잠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했지만은 그렇게까지 의리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경향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나 이게 좀 잘 먹혀 들어갈지 또 정말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건 정말로 실력이 있거나 뭔가 능력을 보여준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거나 그때 이제 좀 정권 초창기에 뭔가 좀 잘 됐었을 때는 이낙연 묻어간 총리가 거죠. 당시에 이제 묻어갔다는 부분이 많은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독자적으로 뭔가 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제일 불만이었던 거는 왜 이렇게 맨날 바보같이 당하고 있느냐? 왜 맨날 제대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할 말을 제대로 못한 게 네, 왜냐면 180석이나 줬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그러니까요. 끌려가고 질질질 바보같이 보인다. 이게 사실 그동안 불만이었는데 그런 거를 제일 그래도 잘 극복해 줄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간 거였어요. 근데 그게 확장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왜냐면 전부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원팀으로 이제 움직이고 이럴 때 보통 10월달 이후겠죠.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내가 아우를지는 그건 이재명이가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재명 이기면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서로 그래서 난타전을 너무 심하게 해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후보들은 능력을 보여줘야 될 때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 근데 이제 능력을 보여줘야 될 때 적통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가장 그게 답답한 아니 거는 적통론 이야기가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내가 볼 때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추미애 후보의 출마 선언문이 뭐냐면 민주당 정신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자기가 약간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더라고. 출마 선언문 자체에 이제 민주당 정신을 되살리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노무현 정신, 뭐 김대중 정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 말에 자기가 이제 오히려 이제 유턴을 맞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편집장님은 이낙연 후보를 미는 거예요? 내가요?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민주당 6명 중에서 찍으라면? 아니 민주당 6명 중에 찍을 일도 없고 저는 우리는 아니 찍으라면. 에이 왜 그래. 에이 가정거. 그래 왜 찍으라면. 민주당 6명 중에 그러면 나는 이재명 아니면 박용진이죠. 이재명 아니면 박용진은 박용진? 싫어하니까. 박용진은 왜? 박용진 인간적으로 가까운 게 있는 거고. 이제 사적인 사람들. 사적인. 굉장히 사적인 인간이에요. 이재명을 그 6명 중에 고르러 간다면 내 취향으로 치면 뭐 다 취향이 아니지만 취향이 아니지만 이재명인 것 같고 범보수 치게 되면 누구 내 취향은 다르지만 그 윤석열인 것 같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이거는 뭐 그냥 뭐 고르라고 하니까 억지로 선택하는 억지로. 거고. 네, 좋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그 뭐 이낙연에 대해서 능력론을 얘기하는 건 참 나는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을 아니 이 정부의 최장수 총리로 시켜놓고 당 대표로 시켜놔.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근데 그 당시에 총리를 왜 시켜줬냐 그거를 따지게 되면 호남 민심을 조금 달래고 그렇죠, 그쪽에 좀 안분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마담이라는 그렇죠. 거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국무총리 사실 대통령 집권제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직속으로 시키는 건 이제 하는 그런 정도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얼굴 마담을 시켜놓고 얼굴 마담 당 대표 시켜놓고 그 사람한테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러면 그 기회도 안 준 거 아니냐. 아니 그 정도 기회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전라남도 지사를 했고 또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낙연 쪽에 그렇죠. 어떻게 항변이 되는 거고. 항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회도 안 줘놓고 왜 그럼 충실하게 얼굴만 하면 했지 않았냐라고 하는 쪽이지만은 네가 뭐래 180조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 얘기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이재명한테는 상품이 있어. 뭘 했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쟁력도 있고 뭘 했어. 사고를 쳤지만 뭘 했어. 거기에 비해서 이낙연은 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얼굴마다밖에 안 했어. 라고 하는 거죠. 상대성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지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 대장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는 대장이었던 건데 아니 이낙연은 국무총리가 되든 당대표가 되든 얼굴마담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야 이 당의 실세들은 따로 있다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죠. 전남도지사도 했었잖아요. 아니 그 전남도지사의 행정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최장수 총리를 하고 당대표를 했지만 뭐 지금 이런 평가들이 나온다는 거는 실제 당을 움직이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심하게 얘기하면 그게 김어준 아니냐. 당을 움직여서가 아니라 정말 그 직을 맡았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 요 측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지사는 솔직히 말해서 형수 욕설 논란도 있고 뭐 김부선 씨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옳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남시장을 하거나 경기도지사 할 때 어쨌든 마이너스인 것들을 전부 다 지금 플러스로 돌려놓고 그러니까. 활성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남도지사 할 때 전남도가 그렇게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뭔가 좀 훌륭해졌거나 뭔가 좀 내놓을 만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거나 그거 이걸 평가를 봐야 안 된다는 거죠. 해보니까. 네,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의 그 행정 능력 자체를 가지고 뭐 터집을 잡을 거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잘 모르고. 트집이 아니라.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연상이 되냐 하면 이명박이 떠올라요. 맞아요. 이명박은 검증된 사람 아니냐. 걔가 정권 11범이고 온갖 다른 게 있지만 아니 능력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와 거의 판박의 논리인 것 같다. 맞아.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허상이었다. 어떻게 이 국민들에게 돌아왔느냐를 봐야 되는데 맞아요. 이재명을 지지한 논리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을 찍고 이명박의 다른 모든 약점들에 익숙해졌던 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위험해요. 정말 위험하다고 봐요. 차라리 배상원이 훨씬 낫지. 얼마나 깨끗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배상훈은. 네. 배 교수님 깨끗하고 상식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검증된 적이 없잖아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이 민주당 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게 선거 끝나면 이게 잘 수습될 정도의 그냥 뭐 아름다운 경선 과정의 치열함 이게 아니라 결이 많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뭐 김어준이나 뭐 백계문이나 이런 사람들의 고민과 생각이 뭘까 이걸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근데 어쨌든 건데 중요한 건 지금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 명으로 이제 원팀 된 다음에 그때 얼마나 제대로 잘 하느냐 협조하느냐 이걸 봐야 된다. 별로 빠져나갈 사람들이 없다라는 자,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후보들이 자기가 최종 후보가 안 됐다고 해서 분산시키거나 이러면 안 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민주당 얘기하지 말고 또 나름대로 정치 쪽에 동향이 밝으시니까 범보수 쪽에서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아 범보수 쪽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편집장이나 저나 비슷한 생각 뭐 갖는 누구나 다 게 그렇게 많이 생각하겠지만 떨어진다는 생각. 페이스메이커 아닌가 이런 말 나오고. 저는 오히려 페이스메이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로. 그 지금 또 이준석하고도 사이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일부러 그러는 걸 수도 있죠. 사실은 정치권은 뭐 일부. 보여지는 건 틀리니까. 그렇다면은 최재형이냐? 사실은 또 최재형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만 우리가 아주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면 그 사람 찍어줘야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대권 후보가 깨끗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최재형 후보는 저는 옛날에 감사원장 하기 전부터 알았지만은 그분이 끝까지 가서 완승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 나머지 후보들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지금 강력한 경쟁자가 사실 없어 보일 수 있고 신선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은 최재형 전 원장은 사실은 좀 인간적인 매력도나 카리스마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입양했다, 뭐 본인이 뭐 그동안 도덕적으로 잘 깨끗하게 살았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가장 인기가요. 그래서 아니, 노 변호사가 예측하고 있는 범보수 중. 근데 그건 이제 국민의힘이 얼마나 누굴 믿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나한테 선택하라고 했다며. 아니 그래서 저는 최재형 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그렇게 호락호락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을 자기네 당을 대변하는 1등 대표 주자로 만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재형이 사실은 그 정치적인 기반이 아주 뿌리가 깊다거나 충성표가 많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우리 준표형도 있는데. 우리 준표 파이터. 아저씨 지금 되게 막 여기저기 공격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뭐 원희룡 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냥 그렇게 갖다 바치겠어요. 이런 것들을. 전혀 안 그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믿는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이 사실은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저는 되게 아니 그럼 지금 딱 3명 꼽았네. 윤석열은 윤석열이 떨어졌고 꼬꾸라져. 최재형 아니면 유승민이라고 유승민. 그러는 거야? 그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최재형,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는 페이스메이커 가다가 엎어지는. 홍준표는 아니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많이 이분들이 우리 준표형의 이 파이터와 전투력을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무시하는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좋아요.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있어줘야 돼. 해주고 까줘야지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그럼요. 그런 역할을 하는 아니 거지.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그림이 참 이게 사람이 오는 건데 홍준표와 최재형과 윤석열이 토론을 해. 어차피 토론할 거 아니에요. 경선을 하게 되면 이 둘이 버틸 수 있을까? 우리 준표형의 이 파이팅에. 못 버티겠지만 못 버티겠죠. 근데 제일 저는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게 예. 저 국민의힘을 볼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원희룡이나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얘기할 때 컨텐츠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유승민 같은 경우 경제학 박사하고 경제개발은 또 집안도 좋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승민 같은 사람들은 또 이건 뭐 적통 논쟁할 때 TK의 적자라고 해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이렇게 또 없냐 이 말이야.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희룡 같은 사람을 보시면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고 또 제주도지사까지 했어. 그리고 나름 그 야당에서 정풍운동까지도 했어. 근데 지지율이 거의 없어.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뭔가 진짜 많은 뭘 했는데 근데 자기네 당원들조차도 신뢰를 하지 않는 거는 도대체 왜일까? 근데 배신자 프레임 아니에요, 그게? 그게 배신자 프레임인가요? 왜냐하면 원희룡 씨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지사는 사실 그 부인이 소아과 의사인가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친하고 저희 아는 언니의 이제 언니예요. 제주도에 친언니. 계시잖아요. 네, 제주도에 계신데 어쨌든 중요한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봐왔는데 물론 뭐 개인적으로 원희룡 씨랑 친하진 않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 그분이 공장에서 노동하고 정말 젊은 대학생 시절에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아주 정말 이상을 향해서 뛰어간 거는 훌륭했어요. 지사님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되게 정말 괜찮았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나중에 그 보수 정당에 한나라당 한나라당에 그때 입당하면서 사실은 너무 이렇게 그 사람이
급격하게 변화가 된 한반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부정하나? 이 사람이 옛날에 했던 것이 이제 진실이 아닌가? 진정성이 없었던 거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한나라당에 가서라도 본인의 그런 그동안에 보여줬던 행동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하면서 자기가 그게 아니었다. 근데 내가 오히려 이 당에 들어가서 이 당을 조금 개혁시키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한다. 이걸 보여줬으면 달라졌겠죠. 근데 사실 그 이후에 한 행보를 보시게 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도 없어요. 정병국이랑 뭘 같이 네. 한 것 같은데 네.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그냥 수레수탄을 무대에 물타는데 그냥 끝. 보여주기 식으로만 돼 있고 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제주도지사 됐을 때도 이번에 선거 때도 겨우겨우 됐지만 지금 현재 제주도민들한테 물어보면요. 제주도지사로 다시는 절대 안 뽑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순위에 4번째로 좀 올라가 있는 정도예요. 지금의 네, 제주도 지금 현재 정치인 중에서도 정치인들 중에서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이 지금 현재 되게 불신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제주도정은 돌보지 않고 맨날 서울 가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정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두 분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의. 부동의 동의를 좋아요. 안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제가 듣게 얘기를 하시죠. 아까 뭐 원희룡 뭐 학생운동 노동운동 얘기했는데 그걸 하다가 갑자기 뭐 보수 정당으로 가서 사람들이 뭐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 배신자 그건 프레임.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운동하다가 전대회 부장하다가 민주당 가는 거는 자연스러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민자당이나 한나라당으로 가는 건 배신이야. 이 프레임을 누가 짰느냐. 나는 그게 바로 이 386 과거 전대협 출신의 그 운동권 그 정치인들 그 주변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짠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도찐개찐이야. 민주당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물론 그 내에서 어떤 역할들과 포지셔닝을 하는 건 다르게 평가를 해야겠죠. 민주당으로 가서도 훨씬 더 보수적이 된 사람도 있고 거기 가서도 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프레임이 아니라는 걸 말하려면 그럼 가서 뭘 했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더 정말로 현재 국민의힘 사람처럼 딱 돼버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개혁적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는 예를 들면 문제가 다른 아니라. 사람들이잖아요. 민주당이 같은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하고 비교 평가를 해야죠. 아니, 제가 볼 마찬가지- 때는 그리고 원희룡은 아까 얘기했던 그 한나라당 내에서 나름대로 개겼던 그 소장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역할들은 저는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잘했냐, 의미 있냐,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역할을 한 건 있는 건데 그것과 예를 들면 뭐 우상호, 이인영이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들을 이 비교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 개개인을 볼 때 별로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건데 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통령 안 나오잖아요. 에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도움은 넣을 수 있는 거겠지. 아니 어쨌든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프레임이 하나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노인 변호사님 말씀이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상호 이인영은 지 주제를 알고 안 나온다. 왜냐하면 지 주제가 그 꼴밖에 안 되니까. 아, 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상호 이인영 뭐 그런 송영길 뭐 임진석 그런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너무 잘하는 놈들이니까. 뭐난 놈들까지 이야기하기 싫어. 걔들이 어떤 애들이 너무 잘하는 애들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안 나오는 이유가 뻔하는 걸 아는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의 얘기고. 예. 대중으로 보여줘야 되는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지주제를 모르고 나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콜값 떠내 그리고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안 지지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지지율이 낮은 거에 대한 자각이 없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웃기는데 그것도 상당히 웃긴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 그 얘기하는 그 또래들 중에서 제일 먼저 대선 나가겠다고 설레발 쳤던 사람은 원희룡이 아니고 안희정이에요. 안희정인가? 안희정은 지금 날아갔죠. 안희정은 또 원희룡보다 더 어려. 그러니까 원희룡은 8인가 지금 안희정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 여기서.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대선 예. 얘기 하시니까 대선 제일 먼저 나가려고 깝쳤던 사람이 안희정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원희룡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불만할 수 있는데 저는 똑같이 봤으면 좋겠다. 오케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오케이. 겁니다. 예. 그럼 안희정도 근데 나가면 오늘 안 이- 됐을 거예요. 우리 오늘 이야기하다가 오늘 다 날 쓸 건가? 벌써 무슨 상관이 있어. 끝났네.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야 뭐 그래도 우리 노 변호사 오시니까 내용이 풍부해지잖아. 우리 둘이 더 드는 것보다 훨씬 더 약간 입체적이네. 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가서 계속 욕만 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라고 하지 마. 좀. 하여튼 자 우리 토요일 날이 원래 이게 사건 사고인데 네, 이제 사건 시사 사고 이야기는 얘기죠. 우리 노 네. 변호사가 그쪽에 대한 경험과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있으니까 좀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래도 오늘 본연의 사건 사고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사 이야기 대선 이야기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 한 번 더 네, 얘기를 네, 하고 네. 우리는 또 널 내야 되는 거고 사건 사고 얘기를 좀 가죠. 사건 사고 얘기는 두 가지인데 아까 근데 정말 얘기했던 이 얘기는 너무 우울해서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제주도 그 중학생 피살 사건. 피살 사건인데 이 사건은 뭐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그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몇 가지 드러난 거죠. 예. 첫 번째는 네. 뭐 핵심적으로는 원래 그 어머니가
그 이제 범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보복을 당한 상태에서 신변보호위원회 보호를 요청했고 신변보호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변보호가 제대로 안 된 것. 그러면 신변보호위원회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경찰 애들 니네들 어떤 내용을 가고 신변보호의 내용을 결정했길래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됐느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거죠. 그 범인이 애초에 그냥 범인이 아니라 정가 10범이고 그것 자체의 대부분이 이전에도 여성들을 공격하고 보복범죄를 일삼았던 범인인데 그걸 왜 체크를 못 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체크만 됐어도 적어도 이런 참혹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냐.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신상 공개를 결정을 하는데 사건 나고 나서 사건 후에 신상 공개 위원회도 개최가 안 하도록 누가 결정했느냐. 제주경찰청장이 그거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 적어도 이 정도라고 하면 개최를 하고 의견을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개최도 안 하고 그냥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자체 판단인데 제주경찰청장이 그 자체 판단을 행정 권한이 있느냐. 그 부분. 그다음에 뭐 만약에 개최가 됐으면은 신상공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신상공개에 대한 결과 문제는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예. 그거는 뭐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 그런 공개위원회를 통해 결정 안 하더라도 그런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그 결정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거고. 그렇죠. 두 가지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사건 이후고 사건 이전에는 어쨌든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정폭력범을 신고를 했고 그래서 신변보호 요청도 했고 신변보호위원회도 열렸고 그렇죠. 그래서 신변보호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뭐 스마트워치? 네.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위협이 왔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게 뭐 물건이 없어서 못했다면서요? 물건이 근데 사실은 물건도 있었대요. 사실 있었대요? 네, 있었대요. 14대가 다 나갔어. 아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언론에서 확인해 봤더니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그거예요. 없어갖고 못 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있었는데 왜 거짓말 안 해요. 그렇죠. 왜 안 줬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얘들이 도대체 뭘 한 건지를 정밀 감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위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머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네.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뭐 이제 그 물건이 없어서 못한 것도 웃긴 이야기인데. 그렇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있었는데 사후적으로 가면 그걸 안 줬다는 거 그리고 거짓말했다는 그렇죠. 거.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뭐에 경찰 출신이.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거를 정확히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자. 공개를 해라. 근데 그걸 공개 안 한다 해서 제주경찰의 그 책임자가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일반 행정행위로 끝나는데 이건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보가 2개나 남아 있었다는 거네요. 진짜 얘기 들으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일까요? 그 지난번에 우리 저 공군 여중사 그 부정사 사건 때도 그 이후 과정 자체 처리 과정 다 은폐하고 덮었고 이런 게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죠. 그럼 사실 이것도 그냥 그 물건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일상적인 대응을 못했을 때 어떤 비극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건지를 보고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 중학생 어머니 측에서 사실은 신변보호 요청했었던 건데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주냐 마냐 이제 결정을 한 건데 그때 만약에 어머니 쪽에 좀 더 영향력 있고 경찰 출신이라거나 뭔가 좀 관계자인 사람을 좀 변호인으로 해가지고 뭔가 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달라졌을 거라고 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질문하는 건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 제가 그 노영 변호사님 그 방송에 나가서도 사실 제가 좀 마음에 찌르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저도 모르게 경찰을 실드 친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분명한 건 이건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일 것이지 설마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믿음이 있었지 사실. 네. 근데 지금 이것은 애초에 그 결정 자체도 잘못한 거 아니 대충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변보호위원회도 대충 해갖고 그냥 스마트워치 하나 주고 CCTV 달아줘 정도로 형식적으로만. 네, 형식적으로만 한 거고 그게 사실은 그러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범위, 그 위협을 하는 사람이 어떤 정도의 위험 인자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과거 전력도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안 본 거죠. 봤다는 네. 거죠. 안 본 세상에. 거죠.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네. 신변보호 요청의 위험 요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파악도 안 했다는 거예요. 파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경찰은 네. 뭐 변호사 아시겠지만 수사 경력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파악이 안 툭툭 되지? 치면은 쭉 나와요. 뜹니다. 예. 그 유죄 판결이 안 나와도 예. 그냥 고소됐거나 수사 받았으면 그냥 그 조서 쓴 거 다 나옵니다. 나와요. 예. 근데 왜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이만큼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딱 보면 예를 들면 기존의 동거남녀의 갈등 같은 거니까 보니까 이거 약간 그런 뭐 그런 거 아니겠냐고 퉁치고 넘어가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그 남자가 이 살인자가 그 전에도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네, 위협하고 몇번 그랬던 적이 그랬대. 있었잖아요. 그걸 안 봤으니까 몰랐겠지. 그 경력을. 근데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그 뭐 접근금지라든가 뭐 신변보호 해달라고 이제 그런 결정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런 게 있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그렇죠. 게 있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할 때도 그런 거 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봐놓고도 그냥 몰랐던 일부러 무시한 것 같은데. 결정하는 것과 그걸 집행하는 과정 사이에서 그냥 어디 뭐 한강이 흐르는 건가?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인 한강이 거예요. 흘러?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몇 가지 추정은 그거죠. 기록을 아예 갖다 놓고도 검토를 안 했다. 그렇지. 그게 맞는 기록은 거고. 있었겠지. 그랬고 아니고 또 만약에 이게 얘가 이렇게 위험하는데 그렇게 했다면은 그걸 봐서 결정한 신변보호위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다 거예요. 책임져야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나왔다는 건 안 봤다는 거고 대충 형식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할 말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경찰에서 무슨 위원회가 나왔다고 결론 내리잖아요. 사실은 개최를 안 합니다. 개최를 안 합니다. 개최를 안 하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개최를 안 하고 했다 그래요? 그런 경우. 근데 아까는 그랬잖아요. 그 신변보호위원회에서 어쨌든 이렇게 신변보호 해주라 스마트워치도 주라고 결정했다며. 네. 근데 그거는 회의록이 없습니다. 회의록이 없어요? 그러면은 개최 안 하고 그때 당시에는 재고 남았는데도 안 주고 그런 거는 아마 개최도 안 했을 것이고 그래서 안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개최한 걸로 지금 바꾸고 그랬다고 바꾸고 했을 저는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와. 그렇게 해야지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건 커지는 거지 문제가. 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무슨 외부위원을 동원한 위원회를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회의록을 좀 보자. 아니면 위원을 공개하는 건 신분에 문제가 있다고 쳐도 회의록을 한번 보자.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그거 결정됐는가에 대한 보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한참 뒤에 줍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워딩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딱 보면 눈치가 딱 들어오잖아. 이 새끼들 뒤에 만들었구나 이게 느낌이. 왜냐하면 그 위원들은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경찰 출신의 뭐 변호사라든가 경찰 출신의 무슨 교수라든가 이미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안 해고 해도 위원장은 어차피 누구냐면 그 경찰의 간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도대체 좀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라. 그래야지 뭐가 긴장감이라도 두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봐. 개최했잖아. 어? 합니다. 실제 개최했어요. 서류상으로. 전화를 했겠지. 기창구를 합시다. 근데 그때 그때 개최했는지 몰라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있었는데도 안 줬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역추정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 아니겠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눈에 어떤 시력이 나쁘지 않고서야 그걸 반복적으로 보복 범죄를 한 그것도 가정폭력한 사람이 신변보호 대상이 딱 떴는데 그걸 그렇게 결정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어쨌든 그 살인자 그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처벌 문제고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공군여중사 네, 사건도 성폭행을 한 성추행을 한 그 중사 네. 그 중사에 대한 범인, 처벌은 네. 처벌인 거고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지금 대대로 지금 그렇죠. 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인자에 대한 법적인 가혹한 처벌은 처벌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들은 좀 더 다시 한번 규명돼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우리 지난번에 베프의 속에서 이걸 뉴스를 달았는데 사실 그때까지도 그 가해자들은 구속이 안 된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젠가 구속이 됐어요. 결국에는 도주 우려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웃기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예 그 사람들은 구속을 시켰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애들도 그런 거예요. 이게 여론이 좀 뜨거워지면은 자기들 한일 피하려고 신고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받고 그러는데 보통
안 그러면은 대략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귀찮아지니까 자기들이. 끔찍하다. 자, 요 이야기는 여기하고 하나 더 안타까운 사건인데 또 그 사건의 어떤 배경 뭔가를 좀 짚어봐야 될 게 최근에 그 포천이죠? 예, 포천 쪽인데. 포천시의 40대 건축직 공무원이 예, 예. 이제 아주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인 신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살 사건 같은 경우. 근데 예. 대략 그 사건이 일어났었고 예. 이런 부분인데 예. 문제는 이제 그 가족분들이 묘한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셔갖고 뭐냐면은 처음에 그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장 왔던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뭐 미안하다 아니 뭐 상당히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상한 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그 왔다 간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로밖에 그러니까 누가 소문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르지만은 소문이 왜냐면 퍼졌더라.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밖에 나올 수가 없다. 왜냐면 그 일한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무슨 내용이 나와요? 말하자면 그거죠. 이게 이 건축직 공무원이 가지고 있었던 업무상에 뭔가가 있었는데 그 이전엔 대단히 그 업무를 되게 잘했다고 호평을 했던 그 사람인데 요 죽음 바로 전에 굉장히 업무를 가지고 괴로워했다. 상당히.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는데 사람이었고 여러 파트에서 일을 했을 건데 근데 가장 최근에 일을 했었던 이 건축직 업무와 관련해서는 묘한 말들이 나오고 묘한 있다. 말인데 예.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왕따 당하는 것 같더라. 이 사람이. 그게 그 LH 사건 관련해서 뭐 40억 투자했던 그 공무원 건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별개예요? 근데 맥락이 아마 연결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요. 나는 지금 그런 의심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 상황이 동네가 또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건축 관련된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럼 인허가 관련되는데 실무자는 허가를 못 내죠. 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 내겠다고 했는데 다른 놈들은 이미 다 하겠다고 했어요. 내주기를 한 거야 이미. 예, 예를 들면 이건 추정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 담당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제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네. 찍으면 안 되는데 남들 다 찍는 걸 다 알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찍으면 내가 압력이 있는 거지. 찍으라고 압력이. 내가 찍으면 왜 내가 독박 왜냐면 아이, 이게 써보면은 내가 독박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쪽 놈들은 뭘 가지고 그래 툭툭 치면은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직이니까 더더군다나 수많은 이 지역 사회 내에 방귀끼거나 힘 있는 이 토호들 하고 이 문제가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건 안 돼. 왜냐하면 이거 하면 내가 이 건물차에 무너질 수 있어, 작살날 수 있어. 아니면 이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보통 상당히 버텨요. 몇 달을 버텨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나 여기 빼주셔. 딴 데로 가겠습니다. 딴 가거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건축직이나 이런 것이 되면 함부로 못 바꿔요. 토목으로 갈 수도 없고 뭐 소방으로 가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딴 놈이 와서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어떤 관련된 업무에서 이 사람이 휴직을 냈거나 아니면은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하면은 경찰들은 냄새를 맡습니다. 보통. 얘가 이게 뭔 일이 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았을 때 이게 어떤 큰 건이 연결되는 건데 이게 연결되면 그러면 그걸 다 두지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제일 더러운 건 그겁니다. 일선 수사관들이 두지려고 하면 또 막힙니다. 왜냐하면 윗선에서 또 못 두는 거예요. 방구 끼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뭐 권유를 하겠지 또. 너 왜 너 뭐 하니? 뭐 하니? 그거 하지 마. 너 업무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하면 또 업무를 얹어줘요. 그럼 자기께 8개인데 업무를 8개 더 얹어주면 이거 못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이게 얘기하고 싶다는 것은 실제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의 유족들이 묘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왜 처음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하고 착하고 건실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뭐라고 하나 개인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야. 개인적으로 뭔가 무능력했어. 문제가 많았어.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 지시도 안 따르고 정말 지멋대로 하는 놈이었어. 이제 이런 얘기가 이런 나온다는 식으로 거죠. 누군가가 계속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무능력하고 모자란 사람이야 한 거를 누군가 모르게 계속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퍼뜨리느냐? 사실은 이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 업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가족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사적인 어떤 뭐 개인의 어떤 그 뭐 지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건 확인이 돼. 확인됐는데 확인됐죠. 그쪽으로 소문의 총량을 확대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사가 돼야 될 상황인데 네. 개인사로 가버리면 수사가 안 그건 됩니다. 못하죠. 그냥 종결하고 끝나겠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소문을 퍼뜨리는가에 대한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내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지역사회의 큰 비리가 막히는 가장 첫 번째 지점이에요. 이거 그 업무와 둘러싼 뭔가가 문제가 올라오기 이전에 네, 개인으로 막아버리는 개인의 거예요. 어떤 뭐 캐릭터나 스타일이나 뭐 이런 문제에 쉽게 말하면 우울증 이런 걸 몰고 가는 거지. 몰고 가서 제일 쉬운 게 우울증이잖아요. 몰고 가서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여자 문제 그리고 개인의 우울 문제 돈 문제, 돈 문제, 도박 문제, 채권 문제 나오면은 그게 누구 하나가 또 뭐 하나 던져줍니다. 아, 그 사람 사실 보니까 어디서 저거 고스톱 치더라. 그러면 이제 그게 인파는 됩니다. 이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뭔가를 묻게 하는 거. 우리가 이 사건에 지금 우리가 뭐 경찰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의 모릅니다. 개요는 네. 모르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국면, 그러니까 건축직 공무원이 그전에는 유능함으로 네. 인정받다가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이 건축직으로 가면서 그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에는 그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LH 사건이나 뭔지는 몰라도 LH 사건이 없더라도 항상 말이 많은 게 그렇죠. 건설업자들의 토 세력들의 민원 문제하거나 이걸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약간 힘 있는 사람들의 압력 이런 그렇죠.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지고 있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간 중요한 건 그럴 때는 이제 유족들이 정식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고 어디다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어쨌든 경찰에다 해야 돼요. 경찰이 그 수사를 했냐 이 말이에요. 사실 안 하더라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놔야 돼.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수사를 안 하면 이제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다시 또 문제 삼아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수사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에 실제 그 처리하는 사건이 뭐였는지를 쭉 봐야 돼요. 그거부터 시작을 먼저 하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경찰은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종결권이 악용되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번 제주도 사건에서 보였던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해봤자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제대로 잘 조사가 되고 해명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일단 비관이 드는 거죠. 저 같은 사람.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의 경찰의 업무의 흐름을 머릿속으로 딱 떠버리는데 그래서 이게 참 갑갑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저한테 물으면 너 이렇게 뭐 증거 있어? 왜 함부로 떠들어? 난 증거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입을 막는 가장 네. 인데 이거를 그치. 이게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런 거죠. 지방시 기자들이 똑같은 항통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중앙지에서는 못 따라요. 왜냐하면 뭐 모르니까. 올려주질 않으니까. 근데 지방지는 기자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뻔히 아는 지방지 기자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는 뭐 다는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 다는 아니지만 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 사건이 예.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 예. 시청자들이랑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 뭐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막까지보다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다른 데서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다른 데서도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한번 사건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건하고 우울해하기 싫어. 예, 내용은 뭐 여기서 마치시고 예. 또 뭐 우리 마무리 해야죠. 네, 밥 먹으러 마무리. 가야지. 1시간 지났는데 점심 때가 돼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막장 토론은 마무리를 좀 하고요. 어쨌든 배상훈 선생이나 우리 노변 선수 오셨으니까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야 뭐 더 짧게 하시고 저는 더위 조심하시고 왜 가버리시는 거야? 노 변호사님 예. 예.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나왔는데 정말 진지하고 또 유익하고 또 즐거운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노영희의 뉴스인 사이다 좀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특히 저희 지금 채널이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좀 별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한지도 얼마 안 됐지만 뉴스토마토 검색하시고요.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노영희의 뉴스인 사이다 아침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확실히 프로페셔널한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7월 24일 배상훈 정정군의 막장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요일과 토요일은 아마도 이게 여름 휴가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대로 갈 생각입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